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71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시즌2가 되는 느낌이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네, 아주 격조했어요. 방송을 왜 안 하냐는 열화와 같은 성은에 힘입어가지고. 성원인가요? 닭다리 못 이겨서. 예, 사실은 이제 방송이 뜸한 것이 다 저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은 못 벌고 일만 엄청나게 많이 하고 강의하고 책 쓰고 뭐 이러는 정신이 없었네요. 예. 세계 정세도 요동을 쳤어요. 어젯밤에 우리 도란뿌 형님이 너하고 대화 안 해? 북미회담을 전격 취소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프닝을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곳. 돈의 바람이 불어오면 안 될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이 북미회담 전격 취소에 대해서? 돈벌이나 합시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야 시작해야지. 논평. 그 위에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응? 우리 같이 이렇게 민초가 뭘 알아? 위에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이 도란뿌가 김정은이를 길들이기다. 아니면은 진짜 이 회담 취소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빨가벗고 홀딱 벗고 다. 응. 백기투항해라. 그럼 봐줄게. 목숨은 살려줄게. 이건가? 아니면은 아직 회담할 여지는 있는데 새끼들 좀 길 좀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건가? 그렇게 하는 건가? 트럼프의 내심은 뭘까? 모르지 뭐. 관심 없어?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얘기하지 맙시다. 서글픈 얘기. 질문 올라온 거나 처리합시다. 예? 주식은 폭락했어, 이 씨발한 족 같은 거, 씨발. 너 대북철도지 어떻게 됐냐? 들고 있다가, 존댔지, 뭐. 먹기는 좀 먹었는데, 개 폭락하는 바람에, 존댔지, 뭐. 존버지, 뭐, 존버. 씨발. 존버야? 전라 버텨? 존버, 씨. 버텨야 돼. 방법 없어, 지금, 뭐, 씨. 트럼프한테 가서 사정을 하든지, 제발 정의 좀 만나줘라 그러든지. 정은아, 네가 잘못했다 그러든지. 아, 씨발,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방산업체, 빅텍 이런 거는 10몇 %씩 오르고 그러네. 긴장이 조성되니까. 참.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쟁의 칼끝에서 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전쟁의 많지. 칼끝에서. 아베, 홍준표 이런 놈들 좋아하고, 미국 방산업체하고, 국내 방위산업체도 좋아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희망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또 부동산 경매를 해야 된다. 오늘 얘기할 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쌓였던 거, 질문 올라왔던 거, 그리고 요즘 내가 네이버 지식인에, 가끔씩 내 책 홍보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경매 관련 사건들 질문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데,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 거는 거기 답변에다가 우리 팟빵 홍보를 하면서 이 팟빵에서 다루겠다. 라고 거기에 써놓고는 아직 방송을 못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카페 게시판에 올라간 질문들 한두 가지. 그런 얘기하고, 최근에 우리 낙찰 동향 하고, 우리
준영 씨는 성과가 좀 있었다며. GPL 성과. 그 얘기부터 먼저 할까? GPL이요? 응. 저희 마지막 방송이 언제였죠? 기억이 안 나네. 언제였냐면, 4.3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4월 3일 아니면 4월 4일 정도 한 됐을 달. 거야. 한 달 넘었네. 한 달하고 보름 가까이. 사실 그 전부터 수익을 내긴 했는데, 응. 이게, 뭐, 좀, 그래도 아무튼 한 3개월은 받아봐야 좀 돈 벌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응. 네, 그래서 GPL이라고 뭐, 그냥 지어낸 약자의 용어인데, 이제 굿 퍼포밍 론이라고 NPL의 반대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정상 채권에, 예,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좀 안전한 담보물에 후순위 대출을 실행해주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LTV가 낮아지다 보니까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제. 뭐, 감정가가 100%인데 그 중에 50%, 막 30%밖에 대출을 실행 안 해주면, 돈이 더 필요하면은 당연히 다른 쪽으로, 요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투자를 했죠. 제가 이제 대부 P투 이제 자산관리 회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했는데, 예, 잘 들어옵니다, 이제. 수익률도 괜찮고, 돈을 넣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일반인들이 쟤들이 뭔 얘기하나 못 알아들어.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 뭐 7천만 원. 사례를 가지고. 사례를. 사례요.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뭐, 금액까지 다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쳤을 때.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예, 이제 이게 뭐, 뭐, LTV 70%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LTV 70%. 그럼 3억 5천이 선순위로 잡혀 있는 건데, 요즘은 다 이제 원리금이기도 하고, 또 60% 이렇게 제한받는 데가 많다 보니까, 좀 3억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예. 5억짜리, 시세 5억짜리 아파트가 1순위 건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3억이죠. 채권이 3억이다. 예. 실채권액이. 3억까지 대출을 안 해주는데, 예. 아직까지 낙찰은 뭐 4억 5천 뭐 이렇게 낙찰이 되니까, 그렇죠. 그 1억 5천의 갭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후순위로 그걸 대출해 준다는 얘기지. 예, 거기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5천만 원을 후순위로 대출을 해준다. 이러면은, 안전하겠다. 예를 예.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에, 5억짜리 아파트에 1순위가 3억 대출돼 있고, 2순위가 준영 씨가 5천만 원을 대출해 준다. 합계해봐야 3억 5천이고, 예, 그래도 70%. 경매에 날라가더라도 최소한 돈은 뒷전에 가도 4억 이상은 받으니까 예, 내 채권은 완전하게 확보된다. 이 네네. 얘기잖아. 그런 물건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 5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빌려줘서 빌려주는데, 중요한 건 이자잖아, 예. 이자. 얼마 받아? 몇 프로 받아? 말해도 돼요? 이게 상관없나요? 아니, 예. 대법을 등록을 하고 예. 했으니까 법정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보통 이제 24%. 와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20%까지 좀 내려왔죠. 24% 같으면은, 예. 2부이자는? 2부이자다, 2부이자. 야, 이 똥이놈. 5천만 원 빌려주고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 이런, 이게- 이렇게 보면 되는 대충. 뭐, 막, 이제 뭐, 러시앤캐시나, 뭐, 사나머니, 이런 큰 대부 업체들도, 막 봉사활동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아요. 이 고금리 사채 고리대기 법자라는 이 인식이, 요즘 아무리 개인 보호법이 강화되고, 이런 소비자 보호법이 강화돼도 그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 인식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막 60 몇 프로 아예 제한도 없었고요. 2003년에 처음 최고금리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한도 없어서 하루에 막 1%씩 한 적도 있었고요. 하루에. 예. 그게 제 일수쟁이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막 찾아가고 가족 협박하고 이래도 그게 죄가 사실 성립되기가 어려웠어요. 그 경험이 채권 수심에 관한 예, 법률이 채권 추심이라는 게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게 조금 만들어진 지 한 10년 정도밖에 이게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나쁜 편견이 많죠. 그래서 아무리 뭐 사나원이 뭐 이런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막 사회적 기업인 척 해도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한다 하면은 사실 뭐 제가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합법적인 그거를 받는 거지만 금융권에서 안 나오잖아요. 돈이 진짜 급한데 금융권에서 뭐 3, 4% 싸다고 해도 대출 실행 안 되면 무용지물이죠. 30%라고 30% 주고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건데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뭐 자, 떠나서, 여기서, 예. 여기서 쟁점을,
궁금한 점, 일반인들 궁금한 점 3가지를 내가 대신 질문해 드릴게. 첫째, 네네. 5천만 원을 내 돈을 다 투자하느냐? 아니죠. 어떻게? 자기 돈을 다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20%면은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사실 다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아니 5천만 원을 빌려줘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는 빌려줘야 되잖아. 예, 빌려줘야 되는데 어. 이제 개인이 그렇게 빌려주기는 힘들고요 사실. 이 대부업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준영 씨 입장을 물어보는 거야. 준영 씨가 5천만 원을 그 사람한테 준영 씨 돈을 다 생돈을 다 빌려주는 건지 아니면 대출을 받는 건지 즉 질권 대출이 가능하냐라고 네네, 물어보는 거야. 예, 가능합니다. 9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4,500만 원을 빌려와가지고 내 돈 네네. 500만 원 해가지고 네네. 빌려주는 거네. 네. 그리고 4,500만 원 다시 빌려오고 4,500만 원 난 이자는 제가 받는 금리보다는 훨씬 싸죠. 얼마? 몇 프로? 한 10, 아이, 영업 비밀. 하여튼 그 차액이 예, 생긴다. 그 정도 정도에. 그러면 10% 이하네. 아니면 10% 이상이죠. 10% 이상 빌려온단 말이야? 질권 대출에? 예, 꽤 비쌉니다. 대신 전 그 차액을 조금 남겨먹는 거죠. 제 돈이 크게 안 되니까. 그러면 예. 또 저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뗀 놈이 버는 뗀 놈은 또 따로 있다. 뭐, 아니 네. 날아가는 놈한테 붙어가는 놈이 따로 있다 이게 얘기네, 그지? 그런 거잖아. 네, 붙어가는 놈이 있다. 그게 질권 대출 회사다. 네. 내 돈 5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네. 그리고 5천만 원을 빌려준다. 그리고 두 번째, 걔가 돈 5천만 원 원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제가 만약에 당장 현금이 급하지 않다면 당장 돈이 막혔다. 그게 아니면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2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은 저당권을 실행해서 네. 바로 현금화 할수 경매로 있다. 경매 처분해서 네, 원금과 연체 이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제 만약에 제가 뭐 돈이 급하다 아니면 뭐 다른 뭐 투자를 받아서 했다. 그러면 이제 원금 회수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른 타 대부업체에 넘기는 거죠. 그럼 그쪽은 좀 자기네 물건을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죠. 괜찮은 게 6개월 기다리면 이만큼 수익 생기는 게 떨어지니까 뭐. 오케이. 예, 그 세 두 가지 번째, 정도 방법으로. 세 번째, 일반인들이 나도 투자하고 싶은데 전용 씨한테 돈 될 테니까 예. 연 한 1부 정도로 해가지고 나눠 먹기 하자. 이거 유사히 수신 행위가 될까? 그거는 제가 불특정 다수한테 뭐 수신 행위를 이렇게 모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냥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신다 이러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네. 채권 횟수 예를 들어 5천만 원 그게 경매로 실행이 됐을 때 네네. 다 받을 수 있을까? 아까 예를 들어서 예. 위험 부담이 없을까 말이야. 그 새끼가 채무자가 네네. 막 유치권 신고 막 해놔버려. 막 그래 가격을 뚝뚝 떨어뜨리더러. 그리고 세입자를 집어넣어 놓고 최우선 변제금 방 하나마다 서울 같은 경우 얼마야? 3,400만 원이지 현재. 3,400만 원씩 방 하나하나 3개 해가지고 9천만 원 네네. 이렇게 받아가 버리면 그게 채권 회수가 다 될까? 그런 리스크가 사실 원래 없진 않은데 애초에 대출 실행할 때부터 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서류를 많이 받아요. 네, 온갖 리스크에 관련된 서류를 다 받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유치권이나 뭐 이런 짜잘한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애초에 좀 담보물이 안전한 물건을 많이 실행하고 또 아파트 이런 거는 딱 봐도 유치권이 안 되는 거 요즘 다 아는데 뭐 그런 거를 굳이 뭐 사람들이 모르고 입찰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80 몇 프로 하는 게 사실 90% 해도 아파트는 95% 이상 낙찰이 되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그러니까 뭐 5억짜리 아파트를 1순위가 3억 같으면 예. 5천만 원 더 빌려준다고 해서 예. 담보물의 어떤 그 채권 회수에 문제가 영향이- 생긴다든지 하는 거는 예. 그런 일은 잘 없겠다. 예. 보통 요즘 부동산 경기가 이래서 조금 이 낙찰가율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못하더라도 4억은 넘기니까 80%에는 낙찰이 되니까
80% 이하에 낙찰되는 건 없어. 네. 불가능해. 98년이나 2008 같은 그런 재앙적인 사건이 오지 않는다면. 근데 그런 시대가 와도 이 경매로 이렇게 그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데 아예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주식은 더 폭 나갈 테고, 뭐 회사 이런 데로도 물론 영향이 있을 거니까 그런 리스크까지 보진 않아요. 자, 그러면 그 GPL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고, 내가 최근에 계속 입찰을 여러 건 시도를 했어요. 지방에 있는 토지들 입찰을 여러 건 시도했는데, 시도한 물건들이 대부분 신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신권에 나도 웬만큼 썼는데 계속 폐찰이었어요. 근데 어제 낙찰 한 건 받았다. 원래 들어 처음 받았나? 경매를 하는 거야, 막. 그림 안 그리는 화가, 뭐, 기사 안 쓰는 기자, 뭐, 이런. 법안 한 줄 제출하는 국회의원, 뭐, 이런 거하고 비슷했는데, 경매한다는 사람이 경매를 낙찰을 안 받으면 안 되죠. 어디 있는 거냐면, 전북 임실군 삼계면 삼계리, 378-1번지 외 5필지, 전체 250평이었는데요. 대지하고 전하고 섞여 있는, 지방, 조그만한 면소재지라고 그래야 되나? 면소재지의 도로가 옆에 면한 땅이에요. 감정가를 2,300만 원, 250평인데 2,300만 원, 평당 10만 원도 안 되게 잡은 거야. 그래서 현장 조사 가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20만 원에도 땅을 구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나는 그 땅 생긴 걸 봐서는 30만 원은 충분히 받을 거다. 이렇게 본 거지. 얼마를 질러버렸느냐? 3,600을 질러버렸어요. 평당 얼마죠? 250평이니까 한 10, 10한 2, 3만 원? 13만 원? 2, 3만 원. 그래서 12, 3만 원 좀 넘네. 15만 원 되나? 나는 평당 30 아니면 안 팔 거다. 오랫동안 갖고 가실 생각으로 받으신 건가요? 근데 이거는 환경성이 좋아서 금방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만 원 내놔도 금방 팔릴 것 같아요. 뭐 세금 좀 내고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네. 금방 팔릴 가능성이 있다. 사건 번호는 2017-08167-012.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왜 초등학교 책에 보면 오수의 개라고 조선시대인가 고려시대인가 옛날에 주인이 어디 상가집인가 어디 잔치집에 갔다가 술 건하게 먹고 묘지를 등지고 이렇게 낮잠이 들었는데 불이 났어. 근데 같이 있던 그 개가 불이 번져오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또라이가 지 몸을 물을 적셔가지고 그 불을 끄고 주인한테로 달려오는 불을 끄고 주인은 그냥 잠에 취해가지고 자고 그 개는 결국 불에 타 죽었다. 거기 가면 이제 여기 삼계면에 가면 오수 IC가 있거든. 그러니까 개 동상도 있고 그래. 거기 낙찰받았다. 자, 그렇고요. 뭐 오늘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 그러니까 질문 올라온 거 지식인하고 우리 카페에 질문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 묵혀놔가지고 낙찰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낙찰이 됐을 텐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2017 타경 25399 용인시 기영구 영덕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흥등마을 자이언 스위첸 609동 5502호 84제곱미터니까 한 33평 정도, 우리 분양 면적 33평 정도인데 감정가가 4억 9백이었어요. 아마 5월 15일에 낙찰이 됐을 거예요. 2억 8,630만 원이 최저가였는데 얼마에 낙찰됐죠? 지금 4억
9만 원 입찰했어요. 와우. 21명이 입찰했어요. 21명이 입찰해서, 21명이 입찰해서, 113%에 받아갔네요. 아니, 감정가를 훨씬 넘겨버렸네요. 아니, 이게 배당 요구 신청했나? 아, 배당 순위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 쟁점은 뭐냐면,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의 보증금 2억 4천이에요. 근데 현재 경매 들어갈 때 그때까지 보증금이 2억 4천이고 이 사람이 여기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2년마다 보증금을 이렇게 증액을 한 거죠. 그래서 1차에는 1억 5천만 원이었고 두 번째는 3천만 원을 올려가지고 1억 8천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2억 4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6천만 원을 올려가지고. 보증금을 계속 증액을 했는데 이 보증금을 이렇게 증액을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대항력은 있어요. 애초에 전입일상은 대항력은 있어요. 그런데 증액하는 도중에 건저당이 설정이 됐단 말이죠. 이 전입일은 2010년이고 그리고 건저당이 2011년 3월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2차에서 1억 8천으로 증액할 때는 다시 이제 건저당 이후에 다시 또 증액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3차 증액을 2016년에 했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낙찰자가 이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은 있으니까 인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걸 갖다가 이거는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팟캐스트 방송에서 얘기해 줄게. 팟캐스트 방송을 홍보하려고. 그래 놓고는 그게 언제죠? 그래 놓고는 4월 얘기 아니에요? 맞아. 그래 놓고는 약속을 못 지키고 계속 방송을 못 하고 있었다. 이제서라도 자 이거는 저당권은 이게 지금 임의 경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에 당시에 우선 변제권에 있는 보증금 채권액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자하고 사이에서의 우열관계 결정이 되고 그다음 경매 절차 매수인에 대해서는 이 증액된 금액 이거를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우선 면제권이 있는 보증금 채권액은 1억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2차, 3차 이렇게 증액이 된 게 9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9천만 원은 이 경매 절차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배당 순위에 밀려가지고 다 전액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매 절차 매수인이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1억 5천만 원은 우선 이제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금 4억 6천에 이제 낙찰이 됐는데 이 4억 6천에서 이제 가령 이제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배당 가능한 매각 대금이 아마 4억 5천 얼마쯤 될 거예요. 오케이. 한 4억 5천만 원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2억 4천만 원은 아니 1억 5천만 원은 일단 이제 우선 면제권이 있는 주택 임차인에게 배당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뭐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근저당권자가 지금 2순위로 2011년도에 설정이 된 그 근저당권자가 9,720만 원의 이제 채권액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배당이 돼요. 오케이.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나머지 이제 2016년도 2월 달에 있는 2월 23일에 그 3월 3일에 있는 가압류나 그 이후에 있는 가압류들은 전부 다 배당 순위에 있어서는 이 주택 임차인의 증액된 보증금보다 다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택 임차인은 아마 2억 4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 3차 계약 확보한 날짜가 확정일자죠. 확정일자가 2016년 2월 2일인데
이 날짜랑 여기 가압류 3월 3일 날짜랑 이게 그렇죠. 빨라서 얘네가 그렇죠. 이게 받을 수 있다는 네, 얘기인가요? 네. 만약에 이게 이 3차 확정 일자가 16년 4월 2일이었으면 가압류가 먼저 받게 된다. 이 가압류가 먼저 받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때는 평등배당. 안분 배당이 아, 되겠죠. 안분 배당으로 가압류가 채권자 이렇게. 종동의 원칙에 의해서. 얘는 빠르니까는 먼저 받고 네. 그다음에 안분 배당 넘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자, 우리 이 선생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보증금은 증액분에 한해서는 건저당 설정 이후에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지만 경락 자금에서 배당 순위에 따라 가지고 배당은 받는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4억 6천인가 낙찰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이 세입자는 보증금은 전액은 받아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액을 배당을 못 받아가더라도 나머지 증액된 부분, 그러니까 전액 배당을 못 받더라도 증액된 부분이 발음이 힘드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네. 자, 다음 사건. 다음 사건이 뭐냐면요. 준영 씨가 얘기를 해주시죠. 사건 개요를. 건바로 2017 타경 66533 예.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203-8번지 그리고 주택이고요. 예. 지금 2018년 4월 24일 날 유찰이 한 번 돼서 이제 5월 29일 날 2차 입찰일인데 감정가가 3,277만 원. 요거는 아직 이제 예. 저게 남아있죠. 예, 아직 아직 4일 남았네. 예, 유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2,200으로 지금 현재 최저가 형성되어 있는 2,293만 9천 원. 예. 근데 요게, 지분이에요. 5분의 1 지분이 나왔어요. 주택인데, 단독주택인데, 5분의 1 지분이 나왔는데, 1층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대항력은 없어요. 2017년 1월 17일에 전입했고, 그 날짜에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도 제때했고, 근데,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이 지분만 매수했을 경우에, 물론 대항력이 없지만, 그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대항력이 없으면은 경매 절차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보증금 채무도 인수하지 않겠죠. 간단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그러니까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서 이게 전입일이 2017년 1월 17일인데 이 강제 경매 요게 가압류가 2014년 5월 28일 날 가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항력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대항력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이제 인수를 그러니까 부동산 전부를 낙찰받은 사람은 보증금 채무 전액에 관해서 면책적으로 채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경매상 채무자가 이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임대인이었던 경매상 채무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돼요. 이게 낙찰자만이 이제 보증금 반환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부를 낙찰을 받았을 때는 임대인의 지위가 이제 넘어와 버리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케이스처럼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5분의 1 지분 낙찰받았으니까 보증금 중에서 5분의 1만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분이 낙찰이 됐다는 얘기는 임대를 놨을 때 임대인들이 지분권자들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그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공동 임대인들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라는 게 어떤 성격의 채무냐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공동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은
불가분 채무라고 얘기를 해요. 전액을 다 부담해야 되는 채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임대인의 공동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채무에 대해서도 전액 인수를 하는 거예요. 다만 나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하고 같이 내부적으로는 같이 부담하지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액 갚아야 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딱 꼬라가지고 다른 놈한테는 안 받고 그렇지. 낙찰 받았으니까 네가 내놔 이 새끼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지가 다 내줘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네. 내줘야 되고 대신에 이제 내주고 난 다음에 다른 공유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불가분 채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다. 인원수에 따라서 쪼개진 채무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자, 요건 명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봅시다. 여기는 지금 대항력이 없어요. 아니, 지금 대항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얘기한 거고 대항력이 없는데 이 사람은 임차인은 뭐 대항력이 나는 없지만 야, 니는 낙찰을 받긴 했는데 니는 지분 5분의 1 지분권자밖에 안 되는 놈이 내보고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냐?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수 지분권자가 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체결해 놓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5분의 1 지분의 낙찰자가 임차인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대항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낙찰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다른 공유자들하고 사이에서 공유구를 분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협의 분할을 하든 아니면은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 분할을 하든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임대인들은 차임을 받을 거단 말이지. 차임 중에서 5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부당이득이 되겠죠. 그렇죠? 그 부당이득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른 임대인들에 대해서 임차인 보고 부당이득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무상거주 중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이득이 없잖아. 그죠? 이득이 없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다른 공유자들이 배타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자기네들이 직접 쓰는 것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5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지만 자기는 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들이 배타적으로 쓰니까 손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다른 공유자들은 그만큼의 이득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상거주라고 하더라도. 그럼 임료 상당 이런 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렇죠. 정해지는데요. 뭐 시세를 따져야 그러면 되겠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임대차 관계는 그냥 존속이 된다고 그렇죠. 했잖아. 존속이 되는데 이 5천만 원 보증금은 그럼 임차인은 나 그래 나갈게. 이 임대차 관계는 그냥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그냥 존재하면서 한 1년을 살았어요. 살고 난 다음에 5천만 원을 달라. 자기 보증금이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럼 나머지 이 지분권자들을 그러니까 5분의 4를 갖고 있던 4명이라고 그럽시다. 한 명씩 5분의 1씩. 그 4명의 지분권자가 타지분권자가 나는 돈 못 줘라고 했을 때 이 임차인이 이 낙찰받은 사람한테 나 보증금 네 5분의 1이니까 너 1,000만 원 달라 내놔. 5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내놔. 그거는 이제 안 되죠. 그건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은 대항력이 있어야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해야지.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놈한테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계약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계약상의 지위가 승계가 돼야지. 그래야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은 대항이 있는 임차인은 결국은 그 대항이 없는 임차인은 결국 돈 받은 놈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 그렇죠. 이렇게밖에는 못 한다. 그렇게. 결국은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는 부담을 하지 않는다. 단지 이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타지분권자들 상대로. 타지분권자들에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또람부가 얘기를만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이 파주 땅들이 아주 낙찰이 되고 수익 실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었는데 아쉽네요. 희망을 버리지 말고 민통선 지역 요즘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땅들이 갑자기 폭등을 하다가 이제는 주지 않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유치권에 관한 질문인데 질문이 이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록까지 마친 점포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시공사가 보관 중인 점포 출입문 키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데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고 키도 안 주면서 미분양된 점포가 있는데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 점포 안에다가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을 허락도 없이 만들어놨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걸 수 있는지요? 법을 위배했다면 어떤 제목이 있는지요? 뭐 이런 질문들을 근데 이제 질문이 이제 우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면은 시공사가 공사 대금을 시행사로부터 못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거다 말이지. 자, 유치권은 점유를 기반으로 해서 인정되는 담보 물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이 누구 거냐라는 것하고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포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록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등기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서 소유자가 변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치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대세적인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기 때문에 이 유치권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시공사가 보관 중인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점포 출입문의 키를 달라고 해도 안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줬다는 얘기는 여전히 자기 점유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 키를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없다라고 다투는 방법밖에는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키도 안 주면서 미분양된 점포가 있는데도 자기 점포 안에다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허락도 없이 문 열고 들어와서 걸 수가 있느냐. 자, 키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점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치권에는 어떤 속성이 있다고 우리가 계속 떠들었어요. 유치권에는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미분양된 물건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분양이 돼서 소유권이 이전된 그 물건에다가도 여전히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그러한 이제 프랜카드를 거는 것도 적법한 행위라고 봐야 될 거예요. 범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을 등기를 마칠 당시 이전부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실제 그렇죠. 유치권이 있었다 그러면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근데 유치권이 그게 처음부터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 그렇죠. 이걸 이렇게 따져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시공사라는 말에 비춰보면 시공사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이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시행사가 분양사가 이게 공사대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 행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적법한 유치권 행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다툴 생각을 하지 말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치권이 행사 중인 점포를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친 거야. 지갑 주고 산 거야. 그리고 내 건데 왜 유치권 행사를 하냐 이렇게 묻는 좀 약간 좀 그렇죠.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현수막을 철거한다? 이건 유치권 침해 행위가 돼요.
점유 침탈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치권이 아예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 그걸 따지는 게 낫지. 플랜카드를 철거하니 많이 키를 달라니 많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즉 유치권 부존적 소송을 해서 진행해서 이기면 그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취하면 될 거고 유치권 부존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얘기는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제가 봤을 때 유치권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니면 시공사가 이럴 일이 없어.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상황이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뭐 이것도 이 질문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정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사회행위에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즉 자기 아버지 아파트가 있어. 아니 아버지 아파트가 아니고 아마 본인의 아파트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질문이 보면 채무자의 배우자가 낙찰을 받으면 이게 법적으로 사행위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에 휘말려서 아파트 시세의 2배 정도 아파트에 설정 및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제 아버지가 이번에 부동산을 매매하셔서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돈으로는 경매를 막을 수도 비청산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 배우자가 그 돈으로 경매 입찰해가지고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이 아버지 돈이 70%고 배우자 본인의 신용대출금 30%로 이제 경매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사행위가 되느냐라는 건데 자, 답은 사행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행위가 된다는 얘기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을 해야 돼. 책임 재산을. 근데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에 의해 가지고 매각이 되는 것을 낙찰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걸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배우자에게 낙찰 자금을 주는 행위,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 주는 행위는 사행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낙찰 자금이 전부 다 아버지 돈하고 배우자 본인의 신용대출금이라고 한다면은 채무자가 돈을 준 것도 아니잖아. 사행위가 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 돈이 자기 돈은 아니니까. 그러지. 그래서 이 낙찰 질문 첫 번째가 재산을 빼돌려 낙찰받은 것으로 간주되는지요. 재산을 빼돌려 낙찰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간주될 여지가 없고, 그래서 낙찰이 무효가 될 일은 없습니다. 경매가 이제 무효가 될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입찰금의 출처가 채무자인 저의 재산이 아닌 시부모님의 돈을 배우자가 받아서 입찰 진행한 것이기에 그것은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받아 입찰 및 낙찰에 문제가 없는 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낙찰이 이제 사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것부터 우리가 그 경매 입찰 공부를 하는 분들이, 내가 지금 아파트 채무자가 돼가지고 아파트 경매가 들어가게 돼. 마누라가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 있어요.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마누라가 들어가는 거는. 아들이 들어가는 거는 안 될 이유가 뭐 있어? 본인만 하면 되겠죠. 채무자는 아마 경매인의 자격이 제한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채무자는 제외되고 채무자의 뭐 배우자든 뭐 직계 가족이든 상관없다. 근데 그 돈이 자기 돈이었으면 문제가 되는데 채무자 돈. 채무자 돈이었으면 문제가 되는데 사행위가 될 수 있는데 시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마누라가 낙찰을 받았다. 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유치권에 대한 질문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 내용을 잘 뭐 이해는 못하겠지만 유치권 질문입니다. 등기상 현 소유자가 유치권을 신고했다. 소유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유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죠. 조금 더 확인해 보니 전 소유자에서 현 소유자로의 소유권 이전 말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과는
전 소유자가 17년 1월 성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기상 소유자는 현 소유자입니다. 이런 경우 현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적 점유에 해당된다면 유지권은 깨지는 것인가요? 자, 우선은 이게 이제 우선 경매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경매상 채무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현 등기 명의자라는 그렇죠. 현 거죠? 소유자. 그죠? 그렇죠? 근데 현 소유자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현 소유자가 패소했다면은 현 소유자 등기는 어떤 등기가 되겠어요? 불법.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될 겁니다. 원인 무효 등기가 그 등기 명의자가 경매상 채무자일 때는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겠네. 그러니까 경매 절차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고 경매 절차 매수인이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전 소유자한테로 넘어가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집행법원이 재량에 의해서 집행 정지를 해줘야 돼요. 이런 사건이 경매에 진행되고 있다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승소했다면 그리고 전 소유자가 이미 이제 말소 소송이 제기되어서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집행 정지 신청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그 집행이 정지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이걸 집행 정지를 좀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낙찰자가 이게 큰 피해를 받아. 낙찰자는 소유권 취득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돈을 냈는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경매가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집행법상에 약간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은 절차는 그대로 쭉 진행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낙찰자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그 등기가 말소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어리버리한 놈이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낙찰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거 매각 불허가 신청 가능할까? 글쎄요, 이게 매각 불허가 신청 사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아마 무효 사유가 있어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 사유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제 이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일단 뭐 입찰 보증금도 내야 되고 매각 잔금도 내야 되고 하면 일단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배수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돈에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손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절차를 이렇게 진행시켜 주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근데 현재는 이제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집행법원에서 이런 경우에도 절차는 그냥 쭉 말소가 안 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진행을 등기부에 시킬 수 보면 자 이게 지금 전 소유자하고 이게 좀 예고 등기로 올라와 있든지 뭐 할 거란 말이야. 예고 등기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예고 등기 제도가 없어졌고 다만 이제 현황 조사서상에 아마 이게 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말소 소송이 이제 제기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일단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이 적절하게 이제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 그 참고를 하시고 이걸 낙찰 받으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는 그